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용입니다. 제가 살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의회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서울의 봄인가 싶었는데 갑자기 장르가 코미디로 바뀌었죠. 아니 뭐야 이게 무슨 농담도 아니고 다들 황당하실 텐데, 이 계엄령이라는 게 뭔지 역사책에서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이게 뭐다 간단하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총 11번 정도 있었다고 해요. 뭐 10번, 9번, 뭐 11번, 12번, 뭐 다들 조금씩 얘기가 다른데, 아니 뭐 계엄령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니까 했는데 또 하고, 이 제주 지역만 했다가 전국 지역으로 확대하고 뭐 등등등, 한때는 그냥 몇몇 대통령이 밥 먹듯이 하던 게 계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엄 횟수에 대해서도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계엄 뭐 아시겠지만 6.25 전쟁 때 당연히 계엄이었죠. 그 전에도 48년에 제주 4.3 사건, 그리고 4.19 혁명, 5.16 쿠데타,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 계엄령, 부마 민주항쟁, 서울의 봄 영화 보셨겠지만 12.12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 계엄령 했던 거, 그것도 그 전부터 계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 했던 게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이 있었으면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거나 엄청 많이 다치거나 갑자기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두거나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 계엄령입니다. 그래서 지난 80년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계엄령이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43년 만에 계엄령을 발표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거 믿어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계엄령이 뭐다? 요걸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은 뭐냐?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계엄령 다들 보셨겠지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었을 때 발령할 수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 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때 그러면 뭐를 제한하느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다 제한합니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국민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거나 이런 권리도 있을 정도예요. 아무나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고, 너 문제 있는 것 같아 하면 압수수색 같은 것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은 언제 선포하느냐? 전시, 사변, 내란, 대규모 재난, 아니면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 그래서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건 군사상의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그러면 그 안녕 질서를 어떻게 유지한다는 거냐? 어떻게 유지하냐면 군사적 통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인이 직접 들어가서, 군대가 들어가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계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이 삼권 분립이 있어서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축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계엄령 때는 이 중에서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군대가 대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다 나가, 우리 군대가 다 한다. 사법부 유죄 땅땅땅 때리는 거 우리 군대가 다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나라의 대부분 기능을 중단시키고 군대가 다 운영하도록 한다는 거죠. 군대의 수장 중에 한 명이 계엄사령관이 되는데요. 이때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 사법사무 이런 걸 다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에서는 박안수 국군대장이 계엄사령관이 됐죠. 원래는 보통 합참의장이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대통령과 입을 맞췄던 건지 박안수 육군대장이 대신 이렇게 계엄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계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가리켜서 포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 1호 있고 2호 있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그냥 계엄사령부가 정해서 그냥 딱 지시하는 겁니다. 이 포고령 1호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 1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 아니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야? 체제전복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대한민국 체제전복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대통령 내려와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있죠?
아니 대통령 내려오라는 게 대한민국 무너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체제 전복을 하고 있잖아 지금. 삼권분리 민주주의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계엄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만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무산됐으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엄령 상태에 있었으면은 진짜 와 이거는 암울하다. 자, 포고령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정치적 결사집회, 시위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아니 국회 활동을 금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 해상권이 없습니다. 국회 해상권은 일본 총리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국회 해상권이 있고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만 해산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국회 해산하고 계엄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어쨌든 지금 정당 활동을 금한다. 정치 아예 하지 마. 집회 아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집회를 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는 거예요. 국회를 열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얘기를 여기다 1조에다 딱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면 어떡할 건데?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에서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 뭐 다 막을 거야? 지금 유튜브 차단할 겁니까? 그럼 그게 막히나? 지금 뭐 쌍팔년도예요?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었고 탄핵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던 사람들도 뭐야 이거? 그냥 놔두면 지금 안 될 만한 큰일 날 인간이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거잖아요. 아니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지금 계엄령을 내렸어? 이렇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수세에 몰리게 되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 더 수세에 몰리게 되면 전쟁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뭐야 이거.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것까지가 부정이냐, 이걸 누가 판단해? 이걸 군에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데 네가 어깃장 났어?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했네? 체제 부정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군대가 체포도 하고 재판도 한다는 거니까 저 사람 잡아가 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잡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한 때만 해도 이거 계엄령 상태에서 영상을 내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고서 가짜뉴스다, 여론조작이다, 선동이다 이러면 저 잡혀간다,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저희도 언론사죠. 말하자면 계엄사가 야 너 문 닫아 이러면 닫는 거예요. 야 이거 말하지 마, 이거 삭제해 하면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4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파업 안 되고 태업 안 되고 집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야, 아니 갑자기 전공의가 복귀하랬다고 처단을 해요? 저도 지금 의사들이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처단? 아니 뭐 어떻게 할 건데, 뭐 의사들을 다 감옥에 가둘 거예요?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니 대한민국 없애고 북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일상생활 지금 하나도 안 불편했는데 지금 계엄령이니 뭐니 해서 지금 무척 불편해졌잖아요. 오늘 자동차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찍고 있는 거야?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로. 아니 불편을 최소화하긴 무슨 최소화를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의 6개 항목, 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령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령 제14조 벌칙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쌍팔년 던져야지. 뭔가 이분이 서울의 봄 같은 거 너무 열심히 보신 거 아니야?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너무 창피하다, 부끄럽다. 자,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지하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에서 과반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대로 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계엄령은 지금 11번 됐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해제를 못했습니다. 아니 국회에 가서 과반이 하면 해제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원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체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법적으로는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1조가 국회를 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 1조를 어긴 사람은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가 있어. 계엄령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 독재 정권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부, 사법부고 국회의원은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건드릴 수 없게끔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을 체포해버리면 계엄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들어가는 거 몸으로 막아. 그런데 그 몸으로 막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밀어. 때려. 너 현행범이네? 이러고서 체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예전에 뭐 79년 11.6 사태에서도 국회 기능이 마비됐죠. 80년에 5.18 민주화 운동 때도 계엄령으로 해서 국회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발표 시기도 아주 묘하죠. 발표를 밤 11시에 했어요. 왜 밤 11시에 합니까? 낮에 해야지. 왜 밤 11시에 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없을 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못 들어올 때 하고 그리고 빨리 국회에 가서 그거 국회를 막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제 경찰이 이미 막고 있더라고. 가는 길이라서 우연히 봤어. 근데 거기 딱 11시에 이미 막고 있어. 전경 버스들이 이미 버스들이 쫙 깔려 있었죠. 근데 좀 웃기는 점은 만약에 계엄령을 제대로 선포할 거였으면 미리 군인들을 넣어놨어야 돼. 군인들이 그 앞에 깔려 있고 그 상태에서 거기서 막고 그리고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상태에서 체포를 하고 독재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한 거야. 아마 대통령은 생각했을 거예요. 11시면 국회에 아무도 없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야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잖아. 11시에 이미 국회의원 보좌관들 다 들어있었어요. 국회의원들 일부도 그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본인만 야근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열심히 뛰는데, 아니, 어떻게 군인 한 명도 안 넣고 계엄령을 선포할 생각을 했을까? 한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하고도 협의를 안 하고 이게 군대에도 미리 알리지 않고 이걸 뭐 제대로 뭔가 움직이지도 않고 갑자기 계엄령 선포하고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서 지금 국회까지 가세요 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택시 타고 가면 더 빠른데? 장갑차도 동원하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도 동원하고 했는데 그거 오기 전에 벌써 다 들어가 있어. 그게 뭐 190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거 막으면 뭐해. 공수부대 헬기 투입해서 헬기로 내렸다고 해요. 헬기로 내렸는데 그거 헬기로 가면 뭐해. 벌써 다 가 있는데. 대충 다 국회의원들 그 근처에 사는데. 택시 타고 뭐 그냥 쭉 갔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투입하는 속도보다 카카오 택시가 더 빨랐던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가. 택시들 엄청 많이 갔어요. 지금 국민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엄청 많이 가서 거기 앞에서 시위하고 그냥 짜여졌습니다. 우리나라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 일단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계엄령은 독재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이어야만 할 수 있게 만약에 개인이 마음대로 정말 이 사람들 다 잡아가줄 거야. 진짜 나 막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 계엄령 법 자체를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거 계엄 해제를 이뤄내지 못하면 이거 계엄령이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굉장히 걱정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됐죠. 해제하는 과정이 너무 웃겼어요. 아니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갑자기 날벼락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키르기스탄 대통령이에요.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어저께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하고 나서 호텔에서 좀 쉬어볼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야. 조금 전에 봤던 그 사람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다면서 비상계엄입니다. 야 가슴 철렁했겠다. 와 이거 뭐야 나 이거 돌아가지도 못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거 외국인들은 다 쫄았을 겁니다. 사실 이런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지금 2시간 남짓짜리 정말 한심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계엄령을 선포한 그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야 자유국가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독재국가였구나. 대통령이 맘먹으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투자하려고 해도 위험해서 투자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내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정부의 강력한 권력으로 내 사업 뺏어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죠. 저희는 지금 위워크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무실이 위워크에 있어요. 근데 위워크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계엄령이 발생해서 정말 이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뺐다. 외국계 회사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상당수가 출근을 안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거죠. 투자는커녕 지금 직원들 몸 상할까봐 직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준 전시 상황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지금 영상 보세요. 군인이 막 진입하고 장갑차 나오고, 당연히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지게 되죠. 이 나라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영국 외무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면서 한국에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개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우크라이나에서도 SNS를 통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향후 발표에 유의해달라, 이메일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는데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얘는 전쟁 중이잖아. 전쟁 중인데 한국을 보면서 한국 위험합니다. 한국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외무부가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한국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집에서 아니면 머무는 곳에서 체류하기를, 어디 나가지 마시고 현지 정보를 확인해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땐 이스라엘이 좀 더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스라엘조차도 이렇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큰형님 일론 머스크님께서도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한국 국회가 재적 의원 전원인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요걸 리트윗하면서 여기다가 와우 이렇게 써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깜짝 놀랐죠. 일론 머스크한테 한국 공장 지어달라고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구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 하겠나? 외국인들 대부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와, 쫄린다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즈, 세계 5대 언론들 모두가 지금 톱 기사로 대한민국 계엄령을 뽑았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니까 지금 나만의 혼란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새롭게 생겼어요. 트럼프 전환보다 더 큰 뉴스가 됐어. 가장 최신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브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분노의 직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물러섰고 그에 대한 광범위한 비난이 있고 시위대는 이제 그가 사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 씨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없고 분열적인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야당이 반란을 모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멘트가 너무 셌죠? 네, 멘트가 너무 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의 혼란이 바이든과 미국 동맹의 시험대에 오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반대 시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윤석열 편을 들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기사도 있고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0.8%로 대통령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한국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서는 계엄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이후로 대통령들이 군사 비상사태를 여러 번 선포했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군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그동안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2시간 전에 백악관에 먼저 알려준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번에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어요. 미국에다 알려주지 않고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다. 미국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도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우리는 빈라덴도 어디 있는지 알아갖고 바로 처형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나 무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일단 달러 환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 올릴 때만 해도 1,400원이 조금 넘었다. 1,401원이었어요. 근데 이 계엄령이 유지된 동안에는 1,440원을 넘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1,410원. 이렇게 불안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원을 달러로 바꾸겠죠. 바꿔놔야지 좀 안정적일 거잖아. 국내 증시에 투자 더 합니까? 불안해서 못 하겠죠. 갑자기 이거 다시 계엄령 할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군대를 거기 투입했어야 되네. 아, 재정비에서 다시 계엄령을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 계엄령 아니더라도 또 말도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에 어떻게 투자해? 이렇게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는 점점 더 오르게 되고 수입차, 수입 부품은 점점 더 사기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국산차 수출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신인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나라의 자동차를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쪼록 다시 안정을 찾아야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탄핵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 계엄 같은 경우는 명분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곧 내란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고서 윤석열 대통령은 3시간 정도 지나서 입장문을 다시 한번 내놓죠. 국무회의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좀 웃기죠? 아니 웃겨요. 아니 왜 웃기냐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거잖아. 그게 밤 11시입니다. 그러고서 한 불과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그러면 그때 국무회의는 없어? 국무회의는 집에 가서 다 자? 지금 계엄 선포했는데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아니 게다가 새벽이면 국무회의 못합니까? 무슨 정부가 국무회의를 업무 시간에 해? 나 추가 근무 수당 안 주면은 나 새벽에 못 갑니다. 이럽니까? 국무회의가 뭡니까? 국무회의는 대통령 1명, 국무총리 1명, 그리고 장관 19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여가부 장관은 지금 공석이니까 여기서 과반 하면 10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10명 출석을 못 시켜? 새벽에? 만약에 내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어디서 뭐 무슨 미사일 날라왔어. 그럼 그거 방어해야 될 때도 소집해야 되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근데 애초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새벽에 10명을 못 모았다. 본인 제외하고 9명만 부르면 되는데 그걸 못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새벽에 전화해서 모으면 바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9명 못 모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이렇게 무능력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 넌센스다. 서울대 법전원 한신섭 교수께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에 해야 되는데 이번은 비상계엄 요건도 안 된다. 삼권분립의 헌법적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행위, 그러니까 내란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로써 대통령을 탄핵할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했어요. 기존의 5.18 재판 때도 이런 판례가 있었죠. 비상계엄을 하면서 헌법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능케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처벌받는다는 거죠. 정당하지 않은 권력 유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적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그럼 즉각 긴급 체포해야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누굴 찔러 죽였어. 대통령이 명백하게 누굴 살인했어. 살인죄를 저질러도 임기 중에는 처벌받지 않는 거 몰라요?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84조를 보면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란죄, 외환죄 이거를 범한 경우는 예외인 겁니다. 내란 외환 같은 심각한 범죄에서는 대통령도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란 외환 같은 범죄, 국가 존립,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면책 특권에서도 이것만큼은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민의
국가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정당하게 집행했다. 이러면 이걸 내란으로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 계엄령이 어떤 목적, 어떤 배경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이게 정말로 개인의 정당하지 않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그럼 이거는 내란적 행위로 봐야 된다는 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가 계속 딴지 거는 거, 이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시위대를 막고 그리고 자꾸 의심하고 계속 파들어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지금 전공의가 지금 파업하는 문제 이것도 한 번에 계엄령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건 정말 지능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그런 이유로 정말로 계엄령을 선포한 건가?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길 바란 게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답할 때죠.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